안녕하세요. 무비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저는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그럼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뭐 훨훨 나르실 것 같아요. 음악 영화 아닙니까? 뭐 음악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출연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뮤지션으로. 뭐예요? 고고 70 아니에요? 그 얘기 지금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한 번 나올 때마다 흑역사 하나씩 나와야 됩니다. 우리 까고 시작하는 방송이에요. 네, 그 출연을 살짝 한 적이 있죠. 출연이라고 하긴 또 뭐하고. 한 0.5초 나오시는 것 같던데. 아 무슨 0.5초 아니에요. 정말 얼마 나오지? 10초도 나와요. 17초? 아, 10초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3초 이하. 두 개 씬에서 나와요. 심지어? 클럽에서 연주하는 씬이 있고 네네. 또 하나는 모여서 다 같이 이야기하는데 0.5초짜리가 그거예요. 네. 살짝 지나가요. 네, 살짝 나오죠. 조승우 씨 옆에 그렇죠. 옆에서. 같이 하는. 예. 고고 70에 나오셨습니다. 한번 그 기회 되시는 분들은 뭐 원리를 찾아라 이런 것처럼 이지영을 찾아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근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찾아볼 시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찾아보셔도 네. 예, 예. 제가 볼 때 이 사악한 제작진들이 반드시 찾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니요, 이분들은 제발. 반드시 끼워 넣습니다. 아니 그것도 70년대 배경, 아니 네. 옛날 배경의 영화라 머리 헤어스타일이 다 반 장발에 이렇게 넘긴 옛날 옷들 있잖아요. 너무 안 어울리고 제가 되게 이상해요, 되게.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루는 영화 본투비 블루죠. 사실은 개봉은 한 1, 2주 정도 지났는데 스코어가 굉장히 꾸준하고 또 사실 여름엔 다들 블록버스터 영화들 보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아슬한 느낌, 그 쓸쓸한 어떤 서정적인 느낌들이 있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객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 과연 어떤 줄거리인지 그러면 소개해 주시죠. We're proud to present all the way from the sunny shores of California, the James Dean of Jazz, the Prince of Cool, making his Birdland debut, Chet Baker and his quartet. 재즈계의 제임스 딘이라 불린 뮤지션 챗 베이커. 영화 본투비 블루는요, 악마가 부른 천사의 노래, 20세기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흐느낌이란 수식이 붙은 트럼펫 연주자죠. 챗 베이커의 치열했던 한때를 다룬 영화입니다. He's got severe trauma to the neck. He's lost all his front teeth. 28 years of practice gone. He'll never play again. 그의 생애 중 가장 치열했던 1960년대. 모든 것을 잃은 그의 간절한 고백이 흐르는 영화. I want my life back. 지금부터 무비썸에서 만나보시죠. 챗 베이커는 사실 사람들이 다 마이 퍼니 발렌타인으로 다 알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 챗 베이커의 그 트럼펫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뭐야? 나도 불겠는데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챗 베이커의 매력이더라고요. 그쵸. 비브라토 같은 걸 전혀 안 쓰고 저 뭐 하는 거지? 너무 이렇게 흐느적흐느적하기도 하고. 저 약간 소리는- 미니멀리즘적이죠. 예, 그리고 네, 안 하는 것 같고. 음 자체가 굉장히 플랫됐다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잘 몰라요. 네, 플랫 전문 용어 나오니까. 정음이 아니라 네. 음정이 안 맞는 거예요. 살짝 떨어졌다. 음정도 흔들리고 음정도 떨어지고 듣다 보면 되게 불편한 음들인데 이 챗 베이커의 연주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럼 음정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챗 베이커가 유명한 게 제가 알기론 음정이 너무 정확하고 그다음 거기서 굉장히 담백하게 기교를 부리지 않고 이런 걸로 유명한 경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음정이 네. 그 어떻게 보면 사고 이후에 아, 이제 치아의 치명적인 그죠, 사고 그죠. 이후에. 그 사고 이후에 뭐 재기를 하고 재활을 하는 노력 네네. 과정에서 아, 여러 가지 주법을 바꿨다고 저도 얘기해요. 영화에도 잠깐 나오죠. 예, I've learned 3 different embouchures, right? I got a left, I got a center, and I got a right. And if you let me sing, It's almost flat. Somehow it's still nice. 음정이 되게 안 맞는. 근데 그게 매력이. 희한하게 유일하게 매력처럼 다가오는 연주자인 거죠. 근데 챗 베이커를 이제 어쨌건 그 재즈의 역사에서 네. 위치 같은 것도 잠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영화 속에서 이 초반부의 버드랜드에서 챗 베이커가 나올 때 그 장내 아나운서, 클럽 아나운서가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하잖아요. The James Dean of Jazz, the Prince of Cool, the man Time Magazine credits with inventing West Coast swing. 웨스트 코스트 스윙의 창시자, 네. 쿨 재즈의 왕자, 뭐 재즈계의 제임스 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Making his Birdland debut, Chet Baker and his quartet. 그 참 이런 거 이제 특히 이제 그 미국의 뭐 락이든 재즈든 이런 거 할 때 뭐 웨스트 코스트 스윙 이러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번 락은 동해 락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번 락은 사실은 예, 남해 기반을 둔 뭐 저기 진도 락인데요. 이렇게 이런 얘기 왜 안 하죠? 안면도 재즈 밴드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룹 이름도 그래요. 미국은 무슨 뭐 시카고란 밴드 있지만 한국에 밀양이란 밴드 있나요?
미량이라는 밴드는 없죠. 근데 아무래도 그 음악씬이 우리나라는 도시 중심이잖아요. 모든 게. 홍대 씬이 있지. 아, 홍대신이란 말은 있군요. 명동 인디락 씬이 있거나 도남동 인디락 씬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또 홍대만 거의 대부분이 있는.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의 문화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크기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가까운 일본은 또 안 그래요. 뭐 오사카, 뭐 교토 어디 락씬에 따른 그 색깔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어렵죠 이 얘기 또. 아니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음악을 몰라서. 근데 무슨 락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소개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서해락의 선두주자 파주가 부릅니다.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네, 하면 파주 밴드가 재밌는데 나와서 막 이렇게 부르고 하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로컬 씬이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할 수 네. 있는 뭐 네.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홍대신의 또 원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렇게 딱 권위가 실려서 옆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우라가 네. 후광 효과가. 재즈계 제임스 딘 얘기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홍대 홍대 앞에 제임스 원빈. 딘 아니에요. 예. 그렇죠? 원빈. 홍대 원빈. 사실 얼굴만 따지면 제임스 딘보다 원빈은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을 봐도 원빈을 보면 되게 잘생겼다는 얘기를 한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보셔도 와, 한국의 락커 뮤지션들은 왜 이렇게 잘생겼나는 얘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여행 갔다 오면서 뭐 체코나 오스트리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리를 갔는데 그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는 뭐 통하지는 않는 외모. 얼굴이 너무 많이 타서 그래요? 아, 이게 뭐야? 네. 자,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 이걸 정상적인 일반적인 전기영화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기영화하면 이제 어린 시절도 좀 나오고 그러다가 일대기를 쫙 보여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는 딱 두 가지 시제만 사용하고 있죠. 54년, 66년 이 두 가지 시제만 사용하고 54년 얘기는 심지어 66년 시점에서 극중에서 찍는 영화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66년 얘기만 다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처음 보다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지? 자, 시작하다가 한 10분 지났으면 어린 시절 나와야지 했는데 그쵸. 계속 그 시대에 머물러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단면만 다루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마릴린 monroe를 다뤄도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지만 마릴린 monroe와의 일주일이라는 영화는 진짜 일주일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걸 전기 영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66년도에 어떤 일정한 기간만 다룬다고 봐서 일반적인 전기 영화의 톤하고는 좀 다르다. 본트빌 블루를 보면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나왔던 전기 영화 네. 또 음악인 천재 뮤지션을 다룬 영화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 뻔한 공식과 패턴이 아닐까. 한때 유명했었고 약물에 빠지고 그때 모든 걸 잃고 그렇죠. 재활을 하면서 예전에 자기가 누렸던 무대 위의 영광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때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 하는 뻔한 과정 같은 것들이 계속 느껴지면서 한심한 놈이 진짜 막 어깨도 아프고 막 담도 오는 것 같고 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되게 우울해졌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챗 베이커는 워낙 인생이 드라마틱하잖아요. 마지막 죽었을 때도 타살인지 자살인지 지금도 모르잖아요. 네. 네덜란드에서 호텔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타살된 상태에서 밀어 넣어서 죽였다 이런 주장이 아직도 있어요. 네덜란드의 그 호텔이 지금도 관광 명소처럼 되어 있는데 가보면 챗 베이커가 떨어진 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챗 베이커가 떨어진 자리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가보고 싶었는데 가진 못했는데 그럴 정도로 인생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일생을 다루는데 어찌됐건 66년의 특정한 시기만 다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감독이 챗 베이커를 어떻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챗 베이커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아주 훌륭한 예술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저렇게 아름다운 연기를 하고 저렇게 훌륭한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뭐 어떤 사건으로 밝혀지는 그 뒷얘기를 보면 저렇게 개차반이야? 이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감탄한 예술품이 있어요. 예술 창작 결과물이 있고 우리가 증오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챗 베이커의 전기를 읽고 나면 이 사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볼 때는 악인이에요. 이 정도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해악을 끼치고 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부르는 마이 퍼니 발렌타인을 보면 날에도 가서 그 사람 옆에 가서 뭔가 이렇게 연민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또 트럼펫을 불면 정말 새벽에 그 정적을 깨고 공기를 깨고 흐르는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정적인 느낌 이런 걸 받는단 말이죠. 이런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술은 우리를 감동을 시키는데 정작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이런 예술을 낳을 수가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볼 때 그럴 때 그 사이의 간극을 달콤 쌉싸름한 정서로 메운다는 거죠.
전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챗 베이커는 정말 담배 찌든 냄새 속에서 글쎄. 텁텁한 우울함이 있는 사람인데 네. 마냥 아름다운 뮤직비디오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건 또 이렇게 약간 괴리감도 들고. 그게 사실 전곡을 찌르신 얘기인데 이 영화의 공이기도 하고 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감독의 무능이라기보다는 감독의 선택으로 저한테는 보이고 이 영화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이렇게 뭐 순전히 마약하는 얘기 거기서 찌들어서 나오지 못하는데 사랑이 마지막 유일한 구원인 사람의 얘기잖아요. 예. 근데 영화에서 보면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장면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트럼펫을 연습하는 장면 아니면 그녀와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들이에요. 영화 속에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인서트 되어 있는 그런 자연 속의 한 점이 되어서 이 트럼펫을 부는 장면들 보면 아 정말 그것만 이렇게 잘라서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서정적으로 묘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영화가 기본적으로는 물론 과거 장면이 있지만 현재 장면을 찍는 것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삼각대를 놓고 픽스드 카메라로 찍었는데 딱 한 번 영화 속에서 카메라가 굉장히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뭔가 하면 그녀가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윗감이 한심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는 마음에 있는 말로 이렇게 내쏘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네. 나 챗 베이커인데 이러면서. 음악 이야기를 건드리죠. Some of my colleagues found out Junebug was living with Chet Baker, and all they could talk about was wasted talent. 아내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가 하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 손을 대니까. 예. I might have to say fuck you. 근데 이 상황에서 자기도 뭐 꼭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바다로 걸어 들어갑니다. I'm gonna go for a swim. Where are you going? 걸어 들어가는데 그녀에게는 아버지보다는 지금 당연히 챗이 더 중요한 거죠. 네.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순간 픽스드 카메라가 삼각대에서 분리돼서 핸들드로 찍는데 그것도 굉장히 일부러 격렬한 노출을 보여주죠. 격렬한 흔들림을 보여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그것도 키스를 이제 두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광으로 잡아요. 그래서 역광을 다 받고 실루엣이 돼서 멋지게 키스하는 걸로 그 장면이 끝나죠. 네. 그 다음 장면은 심지어는 오버 더 레인보우를 연주하는 장면이에요. 예. 무지개 넘어 저 멀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영화는 챗 베이커의 엉망진창인 삶에서 어찌됐건 서정을 보아내고 풍경을 보아내고 사랑을 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챗 베이커가 실제로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저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중적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에서 본 챗 베이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면 그렇죠. 큰일 나죠. 그렇죠? 난리 나죠. 거의 뭐 자기 파괴의 고속도로 같은 영화. 예, 말도 안 되는. 그렇죠. 한편도 정말 악마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네. 이런 사람 사회에 있으면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이 너무 문제만 일으키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서 챗 베이커가 했던 악행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지옥으로 가는 3만 개의 고속도로를 내 팔에 뚫었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3만 번 마약 투여를 한 거예요. 제목부터 너무 싫어요. 무슨 호러 영화 같죠? 무섭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다음 얘기를 들으면 더 끔찍할 텐데 마약을 주워 놓을 혈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년에는 어디다 주워 놨냐? 손톱 밑에 넣었어요. 뭐 이런 얘기. 예. 그다음에 동료들의 개런티를 가로채서 그 돈으로 마약을 산다든지. 자기랑 관계를 갖고 있는 여성에게 그 여자는 싫다는데 헤로인을 강제로 주사해서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는다든지. 심지어는 아내 중에 한 명은 의사한테 매춘을 하도록 투쟁이짓까지 했어요. 그리고 같이 마약을 하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자기 걸릴까 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기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게 전기 네.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뭐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냐는 거죠. 저는 뭐 지금 딴 얘기긴 한데 그런 사람이 마이 퍼니 발렌타인을 불면 저는 근처에도 가기가 싫거든요. 그 마이 퍼니 발렌타인이 정말 아름다운 음색과 음률을 가지고 있어도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예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딱 8시에 딱 회사로 정확하게 출근하고 6시에 정확하게 퇴근하고 하루에 2시간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삼시세끼 열심히 그다음에 1시간 러닝머신하고 토요일 날 등산 가고 돌아와서 장인장 못되기 한 번 가고 본가에 한 번 가고 영화 보고 싶으세요? 그런 영화? 제가 그렇게 살아요. 원빈이 왜 그래? 본인의 삶이 전기 영화가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해요. 전 이런 삶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는 신데렐라 스토리. 네. 또 하나는 유명인이 전락하는 스토리인데 제가 볼 땐 뒤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는 전락의 스토리예요. 이런 얘기를 관심이 있다면 챗 베이커 얘기는 감독한테 너무 하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챗 베이커는 전성기가 있었어요. 굉장한 전성기가. 네. 재즈계의 제임스 딘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그게 20대 초반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머지 50대 후반까지 30년간 내리막길이에요. 30년간. 두 번째는 인기는 엄청났는데 재즈계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영화에서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가 나오잖아요. 마일스 데이비스 똑같은 트럼펫터인데 영화에서 보면 두 사람 사이에서 완전히 기가 눌려가지고 챗 베이커가 실제로도 그랬거든요. 근데 인기는 누가 더 좋은가? 이 사람이 더 좋은 거죠.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헤로인 때문에 그럼요. 네. 인기 절정에서 살짝 외길을 탔던 적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 외적으로 마일스 데이비스가 백인 뮤지션들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 이유가 흑인이어서? 흑인으로서 자기가 볼 때는 음악적으로 스스로가 프라이드나 이런 게 엄청난데 자기 스타일을 그냥 따라하는 정도의 백인 뮤지션들이 인기는 자기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오로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다 이래요. 이런 재즈에서도 지금 사례가 그렇고 락 음악을 생각해도 락 음악의 역사에 가장 처음에 있는 사람은 척벨이잖아요. 근데 진짜 인기를 다 가져간 사람은 그 1년 뒤에 나와서 엉덩이 잘 흔들고 노래 잘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백인인데 지금 척벨이 음악 우리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사상 최고의 스타잖아요. 네. 랩도 그렇습니다. 랩은 흡인 장르인데 예를 들어서 닥터 드레 같은 사람이 가져가야 될 영광을 에미넴이 가져가잖아요. 랩 역사상 가장 성공한 래퍼는 에미넴이잖아요. 상업적으로. 물론 에미넴도 뛰어나지만 선구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중음악사에서 흑인 뮤지션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박탈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영화 속에서 마일스 데이비스하고 챗 베이커 사이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면이 있어요. 지금 너무 멋있으세요. 네? 음악은 조금 알아요. 조금 정도가 아니라 영화는 잘 모르지만 막 에미넴 얘기 나올 때부터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니에요. 네. 되게 멋있다. 아 예? 어떻게 말하면 그 음악성의 정도와 인기와는 또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무조건 잘한다고 해서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히트 가수가 아니라고 해서 음악을 못하는 사람들은 또 아니거든요. 저도 항상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네. 저도 음악을 열심히 하고 곡을 쓰고 발표를 하고 활동을 하지만 가장 친한 주변에 뭐 데이브레이크니 뭐 10cm라는 네네.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으라고 그러세요? 네네. 팀 이름이 10cm인데 아 그래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기 투표를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월등해서 네네. 그 음악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뭐 척베리와 네네. 엘비스 프레슬리 사이에 뭐 그런 것들을 그렇구나.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 건 에다노크 때문 아닌가. 네, 저는 이제 에다노크를 선택한 게 이 영화의 방향을 생각하면 거의 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챗 베이커가 실제 모습하고 이제 이 괴리가 사실은 상당히 굉장히 많은 인물인데 이 영화에서 챗 베이커를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구제불능의 행동을 해도 저 사람한테는 뭐가 있겠지 이런 거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다노크니까. 에다노크의 어떤 특유의 그 제가 엄마가 아닌데도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에다노크가 제일 연기를 잘하는 정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찌할 수 없음의 정서예요. 어찌할 수 없음. 네, 어찌할 수 없음이라는 상태의 감정을 연기하는 건 에다노크가 정말 최고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에다노크 경우에 워낙 그 남녀 관계에서의 그 내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영화 속의 아이디어로 내는 걸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포 시리즈가 있죠. 그렇죠. 비포 시리즈의 특히 세 작품 중에서 뒤에 두 작품은 에다노크가 공동 각본가예요. 그래서 그 속의 대화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썼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이 영화의 감독인 로버트 비드로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극 중에 제인이라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에 본인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런 게 개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다재다능한 것 같아서 책도 감독도 소설도 하고 또 네. 연극 연출도 하고 소설도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2권쯤 나왔을걸요. 저는 이토록 뜨거운 순간이라는 소설을 네. 본 적이 있는데 소설가로서도 괜찮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슈퍼스타가 책까지 잘 쓰고 연극 연출까지도 하고 글쎄 말이에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멋진 사람이죠. 에다노크는 사실 처음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뽀송뽀송한 그 네. 에다노크의 얼굴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마 기억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극 중에서 에다노크하고 카르멘 에조그하고 실제로는 4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영화에서는 나이 차이가 좀 더 나는 것처럼 보이죠. 에다노크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건 노안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원래 주름이 많은 배우긴 하잖아요. 말라서 약간 더 만든 것 같은 기분도 있더라고. 풀칠을 해서 뭐 이렇게 뭐 테이프로 뭐 했는지 아닐 거예요. 다른 영화를 보면 아니 너무 많아서 주름이 아,
과연 저 사람이 70년생의 남자인가 싶을 정도로 네. 지금 자랑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아. 다른 효과를 줬었나? 근데 이거나. 에다노크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노안이라는 느낌이 있죠. 근데 그게 그 사람 얼굴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이런 연기를 사실 누가 하겠나 싶은 생각들도 있고요. 근데 연기의 측면에서는 에다노크가 물론 영화에서 굉장하고 매력도 엄청난데 저는 사실 카르멘 에조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에다노크의 빈틈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어찌할 바 모르는 것들을 다 감싸주는 것들이 와, 이게 나오는구나. 실제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이 영화에서 참 이제 좋다고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캐릭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아주 일반적인 영화 이야기처럼 보여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떠올릴 때 대표적으로 로댕이 있고 로댕의 연인이었던 까미유 클로델 같은 경우에 사실 그녀도 예술가잖아요. 네. 예술가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재능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예술가 때문에 여성 예술가가 희생이 되잖아요. 슈만과 클라라도 마찬가지죠. 슈만과 클라라는 사실은 클라라가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훨씬 더 유명하고 당대에 훨씬 더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였는데 슈만이라는 안 나가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랑 결혼을 해서 자기 모든 걸 다 희생을 했어요. 집에 피아노가 한 대밖에 없는데 피아노를 한 대밖에 없는데 둘 다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누가 연습을 해야 돼요? 더 유명한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중요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만이 피아노를 다 치고 나면 그동안 가정일 다 하고 나서 겨우 피아노가 쉴 때 클라라가 가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잔혹사인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재능을 어떻게 보면 클라라가 더 낫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굉장히 한 남성 예술가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뮤즈인 여자가 희생되는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Whenever you're ready, Mrs. Zuka. Heaven gave us friendship that we may open our hearts. I could try it a different way. Let me see it. I've got a lot of ideas. No, I think I don't think it's gonna work out. 근데 그것을 연기한 카르멘 에조고 그리고 그런 캐릭터를 연출하고 있는 감독 로버트 비드로의 연출 방식을 보면 그런 희생적인 캐릭터를 희생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굉장히 주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결정적으로 그녀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끝낼 수 있는 스타일의 영화를 사실은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만든 그러면서 또 캐릭터에 대해서 예의를 지킨 그런 작품처럼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전 엄마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모성애가 에다노크랑 붙으면 다 엄마 같아요. 그래요? 모성애를 워낙 자극시키니까. 아이처럼 돼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를 우선은 달래듯이. 왜 그러니 전후좌우를 듣고 진단을 하기 전에 이미 먼저 안아주고 키스 먼저 하고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 자세가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러거든요. 항상 뭐 이렇게 막 네, 아빠 마음. 이렇게 막 난동 부리고 막 뛰어다닐 때도 있고 막 소리 지르고 말 안 들을 때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눈 마주치고 안아주면은 무조건 해결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는 것보다도 네.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모성애. 극 중에 챗 베이커를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위주로밖에 생각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극 중에 후반부에서 이제 뉴욕에 가서 어떤 중요한 무대에 서게 되는데 That's amazing. New York City. We fly out tomorrow. 사실은 그 순간 그녀도 굉장히 중요한 무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오디션을 가야 되는데 예. 일정이 겹쳤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오디션 가지 말고 나중에 나랑 그냥 유럽에 여행이나 가자. I mean, fuck that audition. We could be on tour in Europe, you know? Oh, you know what I mean. I don't know what you mean. 그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한테 너무 중요한 그 예술적인 경력의 분기점에 있는 기회인데 예. 그 기회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랑 그냥 유럽 한번 가면 그걸로 때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남자인 거예요. 네. 근데 여자가 그러지 않고 가버리니까 나도 나에게 내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가버리니까 Are you serious? Not some groupie chat. 유리를 깨는데 보통 유리는 영화 속에서 배우가 주먹으로 깹니다. 이걸로 깨죠. 이걸로 깨죠. 예. I'll go alone. 다치잖아. 다칠까 봐 아프니까 이걸로 깨는 스타일의 남자인 거죠. 이걸 깰 때 멋있었어요. 멋있었다고요? 찌질해 보였는데. 아 그래요? 네. 워낙 멋있었는데. 깨는 것도 주먹으로 못 깨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런 상투적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깨는 거보다 네. 와 이게 더 멋있지 않아요? 요즘 이게 더 멋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이게 뻔하니까. 아 하시니까 멋있어요. 제가 하면 찌질해 보일 것 같고, 네 원빈이 하니까 멋있네. 아 그래요? 재즈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챗 베이커의 광팬이라면 음악적인 만족도
소리와 그런 아. 연출에 대한 음악적인 연출에 대한 만족도는 네.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래요? 그렇다고 나오는 음악이 되게 별로란 얘기는 아니고요. 약간 좀 그 싱크라고 하죠. 에다노크가 싱크가 잘 안 맞나요? 약간 미세하게 안 맞는 부분이 저는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는 이제 뭐 트럼펫터는 아니지만 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계속 전혀 몇 번 몰라요. 봐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거 호흡 네. 들숨날숨의 포인트와 손가락 누르는 싱크가 약간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재즈의 가장 또 매력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테마를 연주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간 과정의 즉흥 연주들 재즈의 가장 뻔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거는 저는 음악적으로는 좀 아쉽긴 해요. 음악적으로 특별히 무슨 야심만만한 작품은 아니다. 예, 덜어냈다고 하더라도 네. 아쉬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사실 저는 모르는데, 근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딱 보면 챗 베이커의 음악을 우리가 여기서 들을 때 그건 챗 베이커의 음악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영화 속에서 들어있는 그 음악 영화로서 굉장히 특이한 게 챗 베이커에 관한 음악을 만약에 음악을 끌어들여서 영화를 만든다면 챗 베이커의 훌륭한 레코딩이 지금도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쓰면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죠, 번안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챗 베이커가 실제 연주한 음악이 아니고 챗 베이커가 연주한 것으로 유명한 음악을 지금 영화 음악 혹은 예. 지금 트럼펫터가 연주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챗 베이커 음악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아이러니 같은 게 사실은 이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 중에 챗 베이커의 삶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라고 이제 영화를 비판하시는 분도 약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특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영화를 만들어도 얼마든지 각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각색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제인이라는 여자는 실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챗 베이커는 영화를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실제로 연기를 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한 모티브로 나오죠. 이 각본을 쓴 로버트 비드로라는 감독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챗 베이커가 실제로 이제 맞아가지고 이 치아가 다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이 만약에 제안받던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중간에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상상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모든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를 끄집어내줄 구원의 여성이 제인 같은 여성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 세 가지를 결합한 겁니다. 이 영화는 실제 챗 베이커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보여주는 데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챗 베이커라는 굉장히 잘하는 재즈의 아이콘을 갖고 와서 예술가와 예술가의 사랑에 관한 굉장히 낭만적이면서도 쓸쓸한 그런 걸 만드는 데 더 초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데서 오는 네. 괴리감도 네. 관객 대중들한테 분명히 있겠죠. 클 것 같아요. 네. 극장에서 나와서 집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실제와 맞는 거, 실제와 아닌 거, 실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네. 막 찾아보긴 하니까 네. 이것도 찾아보긴 했었어요. 실제 연도수와 발표했던 노래와 만났던 여자의 수와 이름과 막 했는데 네. 정말 챗 베이커의 이름 그리고 트럼펫, 약물 중독 말고는 약간 거의 새로운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구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 구조가 작정을 하고 만든 구조가 있습니다. 공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공간을 먼저 보면 프롤로그에 이탈리아에서 등장하는 걸 살짝 떼고 얘기하면 뉴욕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재즈 클럽, 재즈 바였던 버드랜드라는 데서 시작해서 버드랜드에서 끝나는 구성이에요. Who you like better, me or Miles Davis? 그때의 챗 베이커는 인기는 끝내주는데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 마일스 데이비스로부터. 그때 무대에 올라간 다음에 다음 차례로 마일스 데이비스가 트럼펫을 불 때 영화는 어떻게 교차 편집을 하고 있냐면 마약에 쩔어서 또 다른 어떤 여자와 굉장히 난잡하게 마약을 투여하는 장면이 이 마일스 데이비스 트럼펫 부는 장면과 교차가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과 부담감 때문에 마약에 쪄들어 있다. 라는 영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끝나게 되는데 시점에서 마일스 데이비스도 굉장히 나쁜 소리를 듣죠. 음악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마일스 데이비스가 칭찬이라고 하는데 A lot of pretty phrases. It was sweet. 이건 사실 완전히 깔아보는 거죠. 상대방을 칭찬하는 척.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더 살다 오라고 얘기를 하죠. Come back when you've lived a little. 좀 더 살다 한번 다시 와봐.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데 이 영화는 마일스 데이비스 기준으로 보면 챗 베이커한테 그냥 툭 던진 말이 실현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버들랜드에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12년 동안 살다 온 얘기예요. 근데 살다 온 결과가 어땠느냐? 똑같습니다.
12년 뒤에도 역시 또 마일스 데이비스가 왔나 안 왔나의 전전긍긍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Miles is here too? 그 사이에 무슨 어마어마한 연주력이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역시 그 개차반인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버들랜드는 적지예요. 이 사람은 웨스트 코스트 그 재즈 씬의 스윙의 왕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스트 코스트로 간 거잖아요. 자, 말하자면 어웨이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영화의 시작 자체가 어웨이 경기에서 어웨이 경기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어떤 그 떠도는 것 같은 삶을 보는 그런 감각 이런 게 이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전 못 느꼈었어요. 아, 제가 영화를 잘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떠도는 것 같은 항상 네. 주변의 동료들 보면은 정말 대성공을 이뤄도 음악하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네. 항상 외롭고 자기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지라는 끝없는 질문 속에서 작업을 하고 왜 그러는 내 거예요? 음악은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천성인 글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끝없이 고립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예. 시간적인 구조는 이 영화 1954년, 그 다음에 1966년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두 시기일까? 이건 챗 베이커에서 인생에서 가장 급박하게 올라가던 그 신데렐라 스토리의 정점이 54년입니다. 66년은 뭐 바닥으로 점점 떨어지는 해죠. 그런 면에서 챗 베이커의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돼서 영화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계속 교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틀니를 껴서라도 계속 연습을 하는데 욕조에서 혼자 연습을 하죠. 근데 막 피가 막 흘러나오고 소리는 안 나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 장면이 뭐와 또 교차 편집되어 있냐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멋지게 어둠 속에서 트럼펫을 부는 무대 위에서 장면하고 교차가 됩니다. 54년도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변에 갈 때 이렇게 지하도 같은 걸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는데 바이올린을 켜는 거리에 악사가 있죠. 근데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앞에 돈통은 비어 있고. 근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 측은하게 쳐다보는데 그때 챗 베이커의 마음은 내가 저렇게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또 뭐라고 교차가 되어 있냐면 그 장면 사이사이에 파도 위에서 너무나 멋지게 패션 모델처럼 하반신 담그고 막 트럼펫을 연습하는 54년도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참혹할 때마다 54년도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66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쓰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재즈 역사에서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54년도는 제가 볼 때 락 음악이 생기기 마이너스 1년입니다. 그러니까 54년도는 재즈가 가장 인기 있었고 락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챗 베이커만 좋았을 때가 아니고 재즈도 그렇다는 거죠. 66년도쯤 되면 그 영화에도 잠깐 얘기가 나오죠. Jazz is dying. Dylan went electric. 밥 딜런이 전기 기타를 연주하는 거예요. 포크 뮤지션이. 그런 시대가 됐고 이제는 모두 다 락에 열중하니까 60년대는 아무도 재즈를 옛날만큼 듣지는 않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재즈 자체도 전락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게 챗 베이커의 전락과 겹친 거죠. 그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두 영화에서 골랐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도 감독이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대사가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누군가 뒤에서 야 니들이 그래봐야 지금 밥 딜런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런 대사가 있는 거 보고 네. 아, 밥 딜런이 또 저 때 시작을 했었구나. 전 밥 딜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 그렇다고 깊게 물어보진 마시고요. 그게 좋아한다는 정도. 아임나 때요 보셨어요? 이러면서. 그거 봤습니다. 밥 딜런 부심. 네. 내한 공연도 봤었고요. 아, 그래요? 내한 공연 안 보셨죠? 아, 참. 대화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뭐. 네. 네, 이지영 공연은 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지영이 그런 존재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럼 결정적인 얘기는 저희가 스포일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마지막이 본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혹은 그녀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네. 뭐 혹은 챗 베이커가 왜 저런 음악을 마지막에 부르는 거야? 혹은 왜 제목이 본티뷰루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많은데 얘기를 하려면 스포일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요? 지금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돌고래 소리 내야 됩니다. 아, 어떻게요? 끼룩끼룩끼룩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아, 아, 저 하란다고 해. 마지막 장면이라고 한다면 드디어 이제 재기의 실마리가 보이게 돼서 다시 디지 길레스피라는 뭐 당대 또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이 버드랜드로 오는 그런 초대를 하게 되죠. I'll get you Birdland.
이 사람이 마약의 치료제로 되어 있는 메타돈이라는 약을 안 먹고 있어요. 일부러 안 먹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안 먹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래서 금단 증세 때문에 마약에 대한 대기실에서 벌벌벌 떨고 있죠. And I get a cold. I ran out of methadone, you know. You say? 그렇죠. 그럴 때 그 매니저인 딕복이라는 사람이 상관없다. 이렇게 뮤지션들이 많은데 그 치료제인 메타돈 지금 없는 사람이 없을 거다. Look at me. It's gonna be alright. Jazz capital of the world. Someone out there has some methadone. 빌려오겠다라고 간 사이에 고민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지금 마약을 투여하면 무대에서 너무 잘할 것 같고 근데 마약을 안 하자니 너무 무대가 겁이 나고 근데 그녀, 다시 말해서 제인과는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제 굉장히 네.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됩니다. Chetty, I found some methadone. I didn't take no for an answer. Remember Johnny Red? He was holding. 대기실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앞에 거울이 있고 그리고 여긴 마약이 있는 거죠. 당장 손을 뻗어서 주사하면 자기는 해방될 것 같은 너무 음악을 잘할 것 같은 그럴 때 그것을 사랑의 힘으로 거부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게 이제 클라이맥스인데 Your choice. 혼자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영화가 또 그것을 영리하게도 어쩌면 당연하게도 어떤 선택을 했는지 끝까지 안 보여주죠. 네. 그러다가 무대에 올라가죠. 근데 사실은 영화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상황에서 마약을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는 안 보여주죠. 근데 이제 거기를 벗어나서 무대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2개의 쇼트에 담았는데 첫 번째 쇼트는 그 어두운 복도를 걸어갈 때 앞모습 그다음에 똑같은 장면을 뒤에서 찍어서 복도에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찍었는데 이 두 쇼트 모두 조명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앞을 비추는 걸 보면 복도에도 이렇게 조명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지점에서 시작해서 앞모습이 점점 걸어오는데 어둠 속으로 묻혀버립니다. 걸어오는 모습이. 그다음 두 번째로 멀어가는 그 뒷모습조차도 처음에는 밝게 시작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두 쇼트는 사실상 힌트죠. 이 남자가 뭘 택했는지. 그걸 딱 봐도 아, 마약을 택했구나 라고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영화 어법적으로. 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곡들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챗 베이커에 관한 영화를 만들 때 마이 퍼니 발렌타인은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넣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영화에서는 그것을 두 사람의 사랑이 아 이젠 저들에게 사랑만이 남았고 마침내 저 절망에서 사랑이 구원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노래를 씁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뉴욕 가기 바로 직전에 Stay, little Valentine. Stay. 각계 그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셔놓고 연주를 마이 퍼니 발렌타인으로 하는데 무대에는 챗 베이커가 있고 객석에는 그녀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노래를 멋지게 부르고 모든 사람이 아 드디어 챗 베이커가 부활했구나 박수 치는 순간 그녀가 손으로 키스를 보내요. 그런 정점에서 챗 베이커의 마이 퍼니 발렌타인을 멋지게 쓰거든요. 근데 마이 퍼니 발렌타인 가사가 어떤가 하면 사람들이 가사를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가사가 약간 이상해요. 상대를 예찬하는 가사가 아니라 Is your mouth a little weak when 너는 유머 감각도 없고 사진빨도 잘 안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헤어스타일도 바꿔주지 마. 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아.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하겠어. 이런 가사거든요. but don't change a hair for me.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그때 그 얘기는 사실은 본인이 지키지 못했던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녀와의 약속에 따르면 사실은 사랑의 힘으로 더 이상 마약을 할 필요도 없고 경력의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마약을 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헤어스타일조차도 바꾸지 마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 최소한의 사랑의 기본이 된 약속까지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걸 앞에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는 뭐냐? I never been in love before라는 노래입니다.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그 노래는 나는 이전의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 말은 뭔 말을 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근데 너는 처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사랑한 최초의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나의 주체 못할 이 어지러움을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실제 가사야. So please
This helpless haze I'm in.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싱크잖아요. 그것을 대사로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객석의 그녀와 눈을 마주칠 때 사실은 이 남자는 고백한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마약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두 사람이 행복한 한때를 보낼 때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마약을 끊을 건데 혹시 내가 마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얼굴을 긁으면 그것은 내가 마약을 못 끊은 걸로 알아줘라는 대사가 앞에 있었어요. No, I see you scratching your face like that again. Then I'll know you're not clean.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영화가 앞에 힌트를 줬고 그 얘기를 뒤에서 실현시키는 거죠. 또 영화적인 힌트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둘의 앞에서 약속하는 그 장면, 그 앵글을 거꾸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잡았다는 얘기는 그 약속은 사실상 그 카메라 앵글 속에 깨질 것이라는 복선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화 미학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런 거 무슨 약간 숨은 그림 찾기처럼 네. 만 번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은 안 해도 그 마지막에 이제 무대에서 올라가서 네. 대기실에 놓여져 있는 그쵸. 주사기와 마지막에 제대로 보여주죠. 손뭉치가 이렇게 닦은 손뭉치 이미 다 사용한. 그러니까 사용한 거. 그러니까 한 거 같이 명확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했다는 건 보여주는데 관객분들이 약간 헷갈리시는 것은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You give this to Chet. I'm sorry. Don't be sorry for me. 그때 참 그녀의 표정. 그때 그 또 돌려주는 게 벨브링이잖아요. 네, 벨브링.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펫을 보면은 C# 음하고 D 음 어렵죠. 멋있다. O샵하고 네. D 음이 불안정한 악기래요. 소리는 낼 수 있어도 그게 정확한 음으로 이렇게 나오기가 되게 잘하네. 진짜? 근데 그 벨브링이라는 게 네 번째 손가락으로 끼어서 아, 슬라이드를 하면서 C#과 D의 음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링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네 번째 손가락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처음에 약재 끼는. 근데 네. 진짜 실제 연주할 때도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링인 거예요. 그게. 네. 몰랐습니다. 이걸 뭐 안 보이시는구나 이게 영화. 전혀. 만보를 봐도 모를 거예요, 저는 아마. 네네.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짜 멋지다. 멋있다. 네. 존경입니다, 실제로. 네네.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죠. 뭐, 제 트럼펫을 모르면. 그게 멋있어요, 심지어 아까 뭐 C, D 얘기하는데. 와, C#하고 D. 나는 옛날 학점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렇구나. 약재 끼는 이유는 아세요? 왜 결혼 반지를 약재 끼는지? 이건 모를걸? 100번 봐도 모르겠지? 네. 고대 로마에서 약지가 심장하고 오든 이렇게 그러니까 심장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손가락이 약지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여기다 끼면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반지를 여기 끼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뭐 100번 책을 봐도 모르겠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손가락 얘기하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둘 다. 그쵸. 아니 근데 아까 CD 얘기하니까 진짜 멋지다. 네. 그런 벨브링에 관해서 또 저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고 이 영화의 색감은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으셨다고. 네, 영화 제목도 본투비 블루고. 네. 참 신기한 건 처음 블루 깔맞춤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다 이제 여기다. 일부러 깔 맞춤을 하고 온 거긴 한데. 저도 블루. 너무 네네. 좀 코발트 블루예요. 코발트 블루. 네. 그레이 블루 계열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신기한 게 계속 그 챗 베이커가 입고 있는 셔츠건 바지건 아니면 그 여자친구가 입고 있는 옷. 그쵸. 화면 속에서 어딘가에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블루가 계속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저기 멀리 있는 카페 테이블 위에 테이블 보가 블루일 때도 있고 또 신기한 거는 스튜디오, 녹음 장면 같은 게 많이 나오죠. 네, 스튜디오 보면 흡음판이라고 뭐 고퍼라고 하기도 하는데 멋지다. 네. 이거 어렵다 이거. 네네. 소리 반사판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너무 울림이 심하면은 그쵸. 벙벙대고 막 우우 이래서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그 소리를 잡아주는 흡음판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파란색, 푸른 계열로 다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보고 와 정말 작정을 했구나.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기본 색조를 블루로 만들었는데 영화에서 두 사람이 한참 좋을 때는 양쪽 다 블루로 표현이 됩니다. 트럼펫 같은 것도 혼자서 이렇게 지붕 같은 데 이렇게 누워서 부를 때도 보면 일부러 푸르스름하게 어둠을 표현한다든지 혹은 둘이 타고 다니는 차도 일부러 파란색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영화의 중요 장면들, 특히 남자가 마약을 거절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헤로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면서 여자가 심지어는 유혹의 말도 엄청나죠. You should call me if you ever want to explore other instruments. 너무 촌스러웠어요 그때.
아 그래요? 옛날에는 뭐 그 예. 방식의 뭐 낭만이나 뭔가가 있었겠지만 네네. 요즘 들으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이거잖아요. 어쨌건 그 장면을 보면 그녀가 그때 파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둘이 같이 잘 지낼 때는 파란색이 조화로운 색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아마도 이 사람을 절망에서 꺼내줄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그때 주인공인 제인이 입고 있는 옷은 이전에 파란색 옷이 아니고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더 이상 파란색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파란색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마일스 데이비스입니다. 마일스 데이비스가 파란 양복을 입고 있어요. 멋있다. 그럼 이 얘기를 사실은 이 색깔 상징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영화는 제인을 떠나서 마일스 데이비스로 복귀하는 얘기입니다. 마일스 데이비스는 뭐의 상징이냐? 뭐 당연히 음악의 상징이고 또 한 명은 누구냐? 삶의 상징이겠죠. 사랑의 상징인 제인이겠죠. 이 둘 사이가 마지막에 놓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남자는 마약쟁이있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서 음악은 항상 마약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마약을 해야 음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망상이죠. 이 남자가 결국 선택하는 것은 음악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이 두 개를 놓고 할 때 이전까지는 파란색으로 생각되는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녀와 함께 있었죠. 근데 마지막 장면이 되면 그녀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챗 베이커가 깨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하얀색 옷을 입고 마일스 데이비스는 파란색 양복을 입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시각 상징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준 게 마지막 조명이에요. 남자가 이제 거울을 놓고 마약을 할 것인가 말까를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거울이 영화 속에서 나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한 걸 고민한다라는 걸로 너무 많이 상징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고민할 때 보면 일부러 이 클로즈업을 어떻게 짰냐면 왼쪽 위에 하나의 조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남자는 계속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 전멸 속에서 블루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블루가 없는 상태를 택할 것인가. 블루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개차만 같은 삶,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거 이런 거죠. 음악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무대에 올라갑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했는데 역시 비슷한 앵글이 초반에 나오면서 역시 왼쪽 위에 조명이 있는데 이때는 전멸을 하지 않아요. 파란불이 계속 빛을 뿜고 있습니다. 계속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블루를 택한 거죠. 그리고 영화가 이 마지막 곡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Born to be Blue. Born to be blue. 네. 그 말인즉슨 나는 블루일 수밖에 없어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블루하도록 태어났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자가 프레임 아웃되게 되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음악과 빛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조명 상징이나 시각 상징 같은 것들을 감독이 쓰고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영화가 훨씬 더 좀 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제가 챗 베이커의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넘버는 블루룸이라는 노래예요. We'll have a blue room for two rooms, a new room. 가장 행복했던 한때 행복한 푸른색이 나올 때 그 벤트럭 안에서 살짝 이제 챗 베이커가 혼자 자기 할 거 하면서 그 노래를 흥얼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 엉성하고 낭만적인 목소리로 뭐 We'll have blue room 하는데 그 재즈 특유의 바이브레이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blue room 이게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저는 못해요. 잘하시는데요? 괜찮죠? 네네. 다 괜찮아. 네. 근데 그래가지고 네. 결혼 즈음에 그 노래를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목소리만 있는데도 지겹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챗 베이커 노래의 매력이겠죠. 예, 워낙 뭐 장치들이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네. 계속 곱씹어도 맞아요. 질리지가 않죠. 예, 계속 뭔가로 다른 의미로 채워지더라고요. 마지막에 들리는 그 불러주는 노래가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인데 그걸 제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 노래를 이전에 부른 적이 있어. 어디서? 볼링장에서.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볼링장에서 찝쩍거리면서 불렀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I don't understand why these women would stay with you. No, you don't understand No, that. don't get it. 당신같이 남자한테 여자들이 넘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1분 만에 넘어가. 그 다음 장면에서. 그리고 바로 키스를 하죠, 볼링장에서.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가 부른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I thought I knew the score.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럴 때 그녀는 첫 키스의 순간을 떠올렸겠죠.
그렇지만 역시 사랑의 힘으로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는 남자, 기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자,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결심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음악들이 배치가 돼서 너무 끝내주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본투비 부릅니다 하는데 그 노래는 노래 바깥에 있죠. 영화 바깥에. 네. 왜냐하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뮤지션의 이제 일생을 다룬 영화라면 제목을 반드시 그 사람의 유명한 곡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뭐 벨벳 골드마인 같은 예를 들면 그쵸. 데이빗 보위를 모델로 한 뮤지션 얘기를 했을 때 뭐 그 사람 히트곡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를 만들 때 왜 하필이면 영화 제목이 예를 들어서 마이 퍼니 발렌타인일 수도 있잖아요. 유명한 곡이니까. 네, 그다음 블루룸일 수도 있겠죠. 네. 혹은 뭐 오버 더 레인보우일 수도 있고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일 수도 있는데, 이거 다 빼고 본투 비 블루를 썼단 말이죠. 왜냐? 이건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모든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흐르는 노래도 사실은 참 잘 골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본투비 블루를 소개를 하고 영화가 끝날 때 네. 그때 에다노크의 얼굴이 저는 이 한 씬을 위해 내가 95분 동안 달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었어요. Born to be blue. 무비섬 네 번째 시간 본투비 블루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후에 뭐 또 역시 또 동유럽 얘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